여러분들 최근에 남북관계, 남북미 관계 뭐 다 아시죠? 주제가 9.19 평양선언 1주년 평가예요. 한 단어로 평가할 수 있어요. 분노. 분노. 어때요, 여러분들은? 분노로 다들 좀 쫄았어요. 제 가슴에 있는 한 단어, 분노가 맞습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했잖아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은 다들 진짜 감개무량하게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남과 북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함께 올라서 손 맞잡고 손을 들었던 그 장면들 참 굉장했죠. 엄청난 퍼포먼스였어요. 그랬는데 1주년이 지났어요. 좀 손에 잡히고 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꿈꿨던, 예견했던 남북관계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지 않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우리 잘못으로 보여요.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했던 4.27과 9.19의 그 기운들을 확 좀 못 얻어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광의적으로 본다라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으로서 대북정책의 단위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정책 집행의 단위에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단위는 좀 다른 곳에 있죠. 그래서 요즘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제가 참여정부 때 그랬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있었던 것처럼 직접 대북 정책을 만드는 곳에 갔었어야 되는 게 맞았는데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이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년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에서부터 어떻게 또 무언가 평화의 마음들을 모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공유, 인식의 공유 정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도 되겠죠? 9.19 평양선언 1주년 평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차근차근 한번 복기를 하면서 현재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또 어떤 희망들을 만들 수 있는지 명료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인식은 확보해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조국을 중심으로 조국이 아니고 조국 조국이 아니고 조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 판에 대해서 아베에 대해서 그 본질적 근저 뿌리 근원에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 했어요. 제가 도발적으로 한번 툭 던져볼게요. 도발적으로 던져볼게요. 아베는 왜 저럴까요? 나쁜 놈. 아베는 왜 저럴까요?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볼게요. 아베는 왜 저럴까요? 일본은 왜 저럴까요?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권을 교체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평화헌법 개정이 아닌 일본 군국주의 부활이 아닌 그 궤에 대한민국의 정부를 교체하고 싶은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같은 정부를 다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경제 침탈을 해서 경제 흔들어 가지고 총선, 대선까지 작살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나쁜 새끼 이걸로 끝내면 안 되죠. 그게 바로 70년 분단체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세요. 분단의 기원, 분단의 본질 뭐죠? 외세. 국제정책 패권에 질서 그 외세들이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이 땅을 분단체제로 만들었죠. 그 분단은 그렇게 남북의 분단이지만 그 분단을 규정하는 강제적 힘은 여전히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죠. 그 분단을 만들었던 외래적 힘으로서 이 외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일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제가 국제적 패권의 질서로서 이 땅을 가르고 미소 오덕여서 미국과 일본의 결탁 속에서 결국 분단체제 갔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 분단을 고착화시켰던 애들이 누굽니까? 일제의 주구들. 그들이 분단의 주구가 되었죠. 그 분단의 주구, 일제의 주구들이 민족 독립운동 세력들을 다 역청산해버렸죠. 자, 이제 본질입니다. 그 70년 분단 역사 속에서 가장 강성한 물리적 힘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군대, 그 다음은 누굽니까? 경찰. 군 경찰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70년 분단체제 속에서 힘이 많이 빠졌죠. 엄청나게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80년 광주를 넘어오면서 김영삼 정부 때 하나의 정리하고 시간적으로. 근데 70년간 분단체제를 지탱해왔던 엄청난 물리력으로서 분단 언론 어땠습니까? 단 한 번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검찰, 사법 적폐는 어떻습니까? 적폐 중에 근본 적폐는 물적 토대로서 분단 적폐라고 해요. 분단 체제가 만들었던 적폐들, 정리되지 않았던 유이한 집단 있죠. 언론, 그리고 사법. 이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체제로서의 분단이 규정했던 70년 역사 속에서 성역들입니다.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분단을 만들었어요. 외세들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분단 만들어 놓고 다 그냥 손 떼고 팔짱 끼고 알아서 분단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게 놔뒀겠습니까? 아니면 끈끈한 유대와 연계를 계속 가졌을까요? 그 70년 역사 속에서. 일제히 주구들, 그 토해들은 지난 70년의 한일 관계 역사는 그냥 외교만 있었을까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한일회담을 하고 국교를 수립하고 5억엔 뭐 이런 독립 축하 기금을 주고 그걸 끝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분단체제의 하부 구조로서 이 권력의 중심에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계속 있었을까요? 후자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분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국제정책 패권에 있어서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정부가 들어왔는데 지소미아부터 일본군 성노예자들 이 문제들까지 다 지금 부각시키죠.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체제가 와야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이명박 박근혜 후예들을 다시 등장시키고 싶은 것이죠. 그 전쟁이에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진짜 정신 차려야 되죠. 국내 정책 역학관계 속에서의 자유한국당이니 조정동이니 이런 분석이 아니라 그들의 조국 사건 하나에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한 달 만에, 2달 만에 수백만 건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공세들이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진짜 일사불란하게.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 공수처가 뭐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 전쟁을 이겨야 문재인 정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 중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우리끼리 삭발하고 한쪽에서 뭐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 엄청난 힘들은 여전히 작동되어지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볼 건데요.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죠? 평화. 이게 분단 체제의 본질이에요. 이 분단 체제의 적폐의 근본을 뚫기 위해서는 결국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근본 원인들을 다 해소해버려야 되겠죠. 그 모든 작동되어지는 일제히 분할 공작, 미국의 한반도 전략, 거기에 빌붙었던 일제히 주구들, 토웨들, 그 언론들, 그 적폐들이 계속 끝끝내 물고 늘어진 한 가지가 있잖아요. 분단체제 유지. 그 속에서 어떻게든 정당성을 획득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이것만 우리가 혁파해서 남북이 평화적 관계로만 간다라면 그 문제들은 원인무효됩니다. 실질적인 진선미의 가치규범, 윤리, 정의, 도덕의 상식적 가치규범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통용되겠죠. 수많은 거짓과 허구의 물적 토대가 뭡니까? 분단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짓들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분단에서 시작됐습니다. 분단. 그 분단 체제는 전혀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분단한 체제로서 구조로서 통일교육도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왜
분단이 되었는지, 분단이 유지되는지, 그 분단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거시적 분석도 미시적 분석도 잘 못해요. 우리들끼리만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거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분단 시대의 종언, 평화 시대의 개막. 저는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잘 될 거예요. 잘 됩니다. 분단 시대가 종언을 구하고 이미 평화 시대로 진입해 있습니다. 이 속도를 얼마나 낼 것이냐가 문제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잘하면 우리 정부가 이 대한민국이 남북미 3자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잘하면 진짜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파국이냐? 그건 아니에요. 북미 관계는 분명히 평화의 시대로 쭉 나아가는 저 질서를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잘하면 그걸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간 간에 분단 시대가 종언을 구하고 평화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전선언과 이런 부분들은 목전의 현실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하면 원래 안에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진짜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못 가져왔는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에서요. 포털에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427 판문점 선언 전문을 읽어보시는데 이거 5분도 안 걸립니다. 모두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남과 북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엄숙히 천명했어요. 그리고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라고 받고 있어요. 지금은 좀 민망해졌죠. 1년이 지났는데 손에 안 잡혀요. 그 한번 문장들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많은 내용들 꼭 한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게 4월달, 지난해 4월달이었는데 지금 어떻지, 무엇이 문제였을까 한번 여러 많은 구체적 합의들 2차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6.12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내용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과 북한 양자 간의 이 70년 전쟁을 끝내기 위한 최초의 북미 최고 지도자의 합의예요. 어마어마한 합의입니다, 사실은. 꼭 잊지 마세요. 이 한반도는 전쟁 중이라는 상황. 지금 뭐 열중이 아니다. 사실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협정을 맺었죠. 휴전협정. 휴전협정은 국제법적으로 광해적 의미 속에서는 전쟁 중의 개념입니다. 이 휴전협정은 어떤 의미냐? 광해적 의미로서의 전쟁 중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북미 관계는 상대국에게 선전포고 없이 그냥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론상 그래요.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양자가 핵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핵을 가진 나라는 군사적으로 공격받지 않아요. 불문율입니다. 왜? 같이 죽기 때문에. 뭐 재래전으로 툭툭 때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이 죽어요. 그래서 핵을 가진 나라는 전쟁적으로 군사 공격 안 받습니다. 전쟁은 없어요. 북미, 미북 관계 속에서 누가 불안할까요? 많이 가진 자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이 필요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전쟁을 못 끝내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중국도. 왜 두려워하지 않죠? 단순해요. 그들은 정상적인 평화적 관계니까.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년간 미국과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전쟁 중인 나라가 유일하게 북인데 갖게 되었어요. 이론상 그랬죠. 맞을 수 있다고 자다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군산복합체, 군수산업가들, 네오콘들은 종전선언이 재앙이죠.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대만 같은데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의 무기를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결사 반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적 이해관계 전체를 본다라면 미국 입장에서 북측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 특별히 해야 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전쟁정을 유지합니까? 번 돈이 된다고. 전체 국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군산복합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앙이지만 전체 미국의 국익적 관점에서 본다면 좀 다르겠죠. 트럼프는 여기에서 고민하고 있죠. 무엇이 돈이 더 되는가? 종전선언을 안 하는 게 돈이 될까? 하는 게 돈이 될까? 여러 가지. 여하간 간에 평화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대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5번 만났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북측의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중국은 왜 만날까요? 왜 저렇게 답답하게 만날까요, 자꾸? 단순해요. 국제정치는 어떤 겁니까? 국제정치의 절대 기준, 절대선이 하나 있어요.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 하나. 자국의 국익, national interest, 국익 중심의 질서. 국제정치에는 진선미, 평화통 이런 거 없어요. 오로지 자국의 국익만이 절대선이잖아요. 그래서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식민지 전쟁도 합니다.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나쁜 짓도 해요. 자, 왜 중국은 북을 만나죠? 단순해요. 북이 미국과 관계정상을 종전선언하고 관계정상을 해버리면 북이 미국적 이해관계 속에서 중국과 살짝 소원해줄 수 있겠죠. 이건 이제 국제정치를 배워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전쟁했던 베트남과 관계 정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베트남의 시장이 탐나서가 아니에요. 중국의 남측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베트남과 관계 정상을 했던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중국이 모든 정치, 경제, 군사적인 가상의 최고의 라이벌 대상 국가지 않습니까? 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북측을 활용한다는 압록강, 두만강 그 휴전선 길이보다 5.3배의 길이 있는 중국의 동북 삼성과 딱 맞닿아 있는 그곳에서 북측이 애매하게 미국적 이해관계를 가깝게 툭툭툭 치고 나면 중국한테는 엄청난 재앙이겠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이게 국제정치라는 거예요. 아유, 뭐 북중 관계가 뭐 혈맹인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혈맹은 없어요. 자국의 국익만이 절대선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이 전체 질서 속에서 가장 낙동강 오리알 된 게 누굽니까? 일본이죠. 얘들입니다. 제 고향이 낙동강 강가예요. 경북 달성군, 달성군 하빈 하산이라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요. 아베가 못 견뎌하는 이유. 일본이라는 저 나라의 대외 전략의 기본 영순위 토대가 있어요. 일본의 대외 전략의 기본 영순위 토대가 뭐냐? 일본이 대외 전략을 펼침에 있어서 기본 환경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한반도의 분할 체제 유지. 일본은 남과 북의 분단 체제는 기본 상수여야 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로 가고 미국과도 관계 정상화하겠다고 이 엄청난 환경이 일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당장 계산을 해봤을 때 당장 북측한테 물어줘야 될 식민지 배상금 문제가 엄청나죠. 뭐 300억 달러다 뭐다. 그거 실제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북은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 돈의 문제를 떠나서 니네들이 우리하고 진짜 관계 정상을 하려면 35년 식민지배에 대해서 철저히 사죄부터 하고 협상을 시작하자 이거거든요. 쟤들은 사죄한 역사가 없어요. 65년 한일 관계 속에서 정상화할 때 그
막 함부로 막 했던 그 역사를 다 복귀해서 북측은 명확하게 일본의 35년 재해과에 대해서 딱 적시해서 그 사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사죄 받고 전범국가로서의 확실한 징표를 찍어 놓고 그때 동계산하겠다는 거예요. 300억, 400억 이야기를 하겠죠. 이건 미국 일제한테는, 일본 애들한테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계속 한반도 분단체제 속에서 적대관계가 유지되길 바라죠. 이 상황 속에서 택하고 있는 게 뭡니까? 평화헌법 수정해서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다시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가 잘 되고 있었는데 그 촛불 정부 들어가지고 다 깨버렸어요. 이 정부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갑자기 경제 침탈을 했죠. 경제 침탈한 이유는 뭡니까? 경제적 대혼란을 야기해서 이 정부를 흔들겠다는 거죠. 일제는 대한민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서 정치 권력 교체에 엄청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 분노스럽지 않으세요? 용서할 수가 없죠. 그들의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35년 식민지배 됐고 그들의 하수인들이, 일제의 사냥개 주구들이 지난 70년 역사 속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쉽게 보여요. 쟤들 대충. 그래서 그런 현재 상황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치면 툭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의 민도가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분단시켰을 때 전 국민의 81%가 문맹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촛불 민심이 너무너무 똑똑해졌어요. 경제 침탈을 했는데 온 국민이 다 나서가지고 반일 불매운동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이슈를 덮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작살내죠. 조국이 중요하지 않죠. 반일운동, 일본 불매운동 그 전체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융단 폭격을, 이슈를 완전히 시프트 시켜버렸죠.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죠. 본질이다.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모셨던 누구죠?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님. 그분은 엄청난 융단 폭격에 거짓 언론에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내놓고 저항했잖아요. 논두렁 시계 같은 거, 99칸, 99칸 아방궁 같은 거, 어마어마한 거짓들을 언론이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을 한 2달 정도 발라버리니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걸 정리했어요. 그때보다 더 많은 악의적 내용들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조국을 지금 덮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저 가족 엄청난 가족 같아요. 웬만한 가족들은 이미 풍비박산 났을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역사는 그렇게 묻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 대단한 결기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죽음,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여하간에 이 일본과의 전쟁의 연장선에 있다. 이 일본만이 아니다. 분단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세력과 평화로 가는 그 분단 적폐를 끊어내려는 사법 적폐, 검찰 적폐, 언론 적폐 끊어내려는 그 연장선이 있다고 보셔도 괴는 통합니다. 제가 지금 조국 사태를 분단체제의 본질을 건드렸죠. 그게 결국 싸움입니다. 싸움. 일본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본질일 수 있기 때문에 3차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만났던 9.19 평양선에 있었던 그 3차 정상회담입니다. 이것도 다 읽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합의들인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한 문장이 있죠. 이날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의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인 대중연설을 했었던 그 장면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굉장한 발언이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히 확인했대요. 북측 체제와 사회를 연구한 오래된 학자로서 북측에서 오랫동안 장기 체류했던 제 입장에서는 여담삼아 늘 그랬어요. 괄로 치고 저게 괄로 치고 대통령님 이제 하셨어요. 사실은 인식이 엄청난 전환이죠. 호시탐탐 적화야획을 누리는 북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단체제가 만든 허구적 상식이에요. 괜찮아요. 분단은 그랬어요. 그보다 더한 거짓들도 너무 많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제자리 매김시켜가는 과정이 이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죠. 중요한 것은 북측이 민주화의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절실히 확인했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수합니다. 강인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기운을 가지고 백두산까지 같이 올라오셨잖아요. 그럼 1년 지났으면 지금쯤은 우리도 백두산 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노스러워요. 국민들이 지금쯤 개성시를 다니고 평양을 다니고 금강산 다니고 있어야 되죠. 뭐 했냐 이거예요. 왜? 뭐 했냐 이거죠. 그래서 가슴이 진짜 아파요. 개인이 아픈 게 아니에요. 5천만, 남과 북 8천만, 전체 이 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의 하루하루 만나지 못한 이 상황 자체가 매일매일 슬프고 매일매일 정책 실패로 다가와요. 9.19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9.19 선언 이후 제가 찍어내는 9.19 딱 하고 나서 우리 남과 북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최대의 과제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합의 사항들을 실천하는 문제가 핵심 과제였어요. 4.27, 9.19 했으니까 이제 실천하면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서해 경제 공동특구, 동해 관광 공동특구부터 백두산도 가기로 했었고 다 합의했잖아요. 실천하면 되잖아요. 그랬는데 9.19 평양선언 딱 끝나자마자 한미 워킹그룹, 우리 민족끼리 부정했어요. 모든 사안을 한미 동맹의 워킹그룹에 가져가가지고 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그거 왜 가져갑니까, 그걸? 가져갈 거나 안 가져갈 거나 다 가져가지고 다 물어보니까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그럼 안 된다 그러면 안 할 겁니까? 니들은 분단체제로 살아라. 그럼 계속 끝까지 분단체제로 살 거예요? 안타깝죠. 여하간 간에 한미 워킹그룹 다 가져가가지고 이걸 부정당하고 남북 평화문제 우리의 수동적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동적 태도. 미국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슬프죠? 슬프죠? 가슴에는 분노를 가지십시오.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가족 8천만 공동체의 문제예요. 9.19, 4.27 저것이 진전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미국. 분단체제의 문제는 미국. 부정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직시해야 됩니다. 이걸 회피하면 인식이 실패하고 상황 분석도 실패합니다. 인식과 분석이 실패하면 정책 대책은 100% 실패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본다라면 해법도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완미 워킹그룹. 그리고 안보리 제재. 모든 걸 안보리 제재. 모든 사안은 모두 제재다. 사실은 그래서 저 제재를 회피하고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남과 북이 실무 협상을 통해서 만나면 되는데 만나지도 않고 제재. 그게 9.19 평양선언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개성단 재개 문제도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4.27, 9.19 참 많은 것들. 북측에 의약품 보내는 문제조차도 그게 제재 위반은 그럼 합의 왜 했어요?
제재의 프레임에 같이 있었죠. 그래서 남북과 협의를 통한 극복에 일관되게 소극적 태도를 일관했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이제 9.19 형성했으니까 어차피 너네들 북측 너네들 미국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면 다 잘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지금 우리가 굳이 뭐 미국 자극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 제재도 있고 한미동맹도 있으니까 큰 틀에서 김정은 국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 하면은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남북관계, 교류협력, 평화관계 모든 사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뒤로 다 밀어버렸어요. 그게 완벽히 잃어버린 5개월이었어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 우리는 북측한테 다 잘 될 거라 그랬잖아. 트럼프 대통령 미국 입장에서는 5개월 동안 가만 보니까는 남측은 하나도 안 움직여. 굳이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어. 엄청난 정책 실패의 실기를 한 거죠. 이런 요인들, 2차 북미 정상의 실패로 결국 9.19 평양선 이후에 완벽히 거꾸로 간 남북관계의 5개월이 있었어요. 이것을 복원하고자 630 판문점 3자 회동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조연이었죠. 물론 630 판문점의 3자 회동은 굉장히 엄청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의 상징성이 폄훼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굉장한 성과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쭉 후속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마디로 북측은 굉장히 이 9.19 평양선 이후에 우리들이 소극성, 피동적 태도로 인한 그 많은 정책 실패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말만 하면은 자꾸 한미동맹을 이야기하고 자꾸 미국 눈치를 보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미국하고 해결할게. 빠져. 참 힘겨운 상황이죠.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 우리의 문제를 지금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좀 어정쩡한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날의 모습입니다. 먼 산을 바라보는 표정 보세요. 저는 전날 진짜 죽고 싶었어요. 진짜 엄청나게 눈물이 났었습니다. 이게 역사인가? 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잘 될 거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트럼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잘 될 거야. 전날 저도 참으로 힘들었지만 저한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울었어요. 저때쯤 종전선언 나오고 진짜 평화의 시대를 한 분수령을 올라간다고 봤는데 수천 킬로를 기차 타고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통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내가 왜 왔냐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 모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70년 분단체제가 만든 결과로서의 우리 정부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한계. 힘을 또 모아야 되겠죠. 왜?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의 문제니까. 분단도 전쟁도 다 우리의 것이니까. 누구에게 잘잘못보다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정부가 해주게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동학도, 4.19도, 60도, 광주도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정부가 다 했던 거 있습니까? 민이 다 움직였던 역사예요. 관료? 글쎄요. 각성된 민의 역사가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들이 민한테 주는 적은 없었어요. 단 한 번의 역사도. 결국 우리가 전체 상황의식이 똑똑해지고 판을 읽고 소위 말하는 촛불 민심으로서 국민적 의지로서 우리는 가겠다. 가야 되겠어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치고 나왔죠. 새로운 전국이 거의 한 달 정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부를 바꾸고 싶어한다. 본질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진짜 똑똑하다면 그냥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 왜 저래? 그건 그냥 제가 초등학생들을 폄훼할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초등생 수준의 인식이고요. 왜 저래? 그 이유에 뭐가 있을까? 아, 저들은 결국 70년 분단체제의 본질을 다시 건드리는구나. 분노해야 될 영역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우리 정부의 과제, 창의적 남북협력으로 평화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 말이 어렵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비범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문제다. 수동성, 피동성을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인식의 전환, 정책 기조의 변화, 프레임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했던 학자로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5년간 남북관계 국장을 하고 비서관을 하고 북측과 수많은 협상을 하고 이후에 개성공단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대북 협상들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던 협상을 진짜 많이 해본 북측과 직접 협상을 가장 많이 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남북미 3자 관계의 역학 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북미 관계를 남미, 한미 불평등 관계죠. 대립적 축을 여기로 봐요. 미국은 엄청나게 크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봐요. 너희들도 작잖아. 이렇게 봐요. 북측은요. 남북이 이만큼 크고 미국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입장에 서 있어요. 이렇게 대책적으로 보죠. 그들은 우리는 하나라고 보죠. 불평등 관계로 보죠. 그리고 북미 관계도 미북 관계도 이런 관계로 봐요. 북측은 단호해요. 그들은 북미 관계를 이렇게 봅니다. 스스로, 북스스로. 절대 우리는 작지 않다고 싶어요. 동등한 대등한 관계로 봅니다. 이 인식과 이 인식의 간극이 남북 관계 인식의 차이가 그만 크다는 이야기죠. 정부 정책 프레임의 기조 변화, 이거는 학생들 우리가 청년들이 꼭 한번 참고 삼아 저게 필요하다는 정도로 한번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는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미국의 정책을 못 바꿉니다. 우리는 남북 관계 속에서 북측의 대미 정책을 못 바꿉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책,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현재까지 이 1년 8개월을 복귀해보고 우리의 정책에서 혹 무엇이 문제였을 것인가를 진짜 겸허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핵 문제의 진전에 맞춰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 폐기해야 된다. 북한 핵 문제, 한반도의 핵 문제, 이 핵 문제의 진전은 오랜 수십 년의 과정이 걸치는 것이다. 저거 다 끝날 때까지는 이거는 아무것도 못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반도의 비핵화가 왜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하죠. 한미동맹의 궁극적 목표는 뭡니까? 평화죠. 평화가 궁극의 가치죠. 평화를 위한 비핵화예요.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이죠.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이죠. 평화를 위한 개성난 재개죠. 평화를 위한 남북의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평화를 위한 거예요. 똑같이 궁극적 가치인, 절대 가치인 국민행복의 물적 토대로서, 절대 가치인 국민행복의 물적 토대로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비핵화도, 개성단도, 평화협정도, 종전선언도 다 똑같이 놓여져야 되는데 비핵화의 결과로서 남북경협을, 개성단을 뭘 하겠다? 잘못된 정책이에요. 비핵화는 궁극의 가치가 아니에요. 과정, 절차,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비핵화의 결과로서 남북관계 진전, 이 정책 내려놓고 개선하고 폐기해야 된다. 이거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역할의 변화. 중재자에서 주체자가, 당사자가 돼야 된다. 핵 문제의 중재자가 맞습니다. 맞죠? 왜?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 적대 관계가 문제의 본질이니까. 북한 핵 문제, 해법의 본질은 뭡니까? 북핵 문제의 해법의 본질. 북미 적대 관계를 끝내주면 됩니다. 평화협정 체결하면은 핵 문제는
원인이 사라집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북핵 문제 해결의 가장 쉬운 방법.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죠. 쉽지 않아요. 그게 뭐죠?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제 구축. 결국 평화니까. 그런데 이 인식의 오류, 상황 분석의 실패가 결국 비핵화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재자에서 주체자라는 결국 능동적 당사자라는 것은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으로 바꾼다라면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중재자 당사자가 된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정책 프레임 변화로서 말씀드립니다. 중심축의 변화, 마찬가지죠. 핵 문제에서 평화의 문제에 넘어오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평화를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평화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는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북을 보면 분명히 미국의 대북 제재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우리도 제재를 따라가야 돼요. 남북관계는 파탄 나는 겁니다. 평화가 공적 가치라면은 때에 따라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좀 다르게 남북관계를 평화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미국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한 문제만 풀려고 하죠. 이것은 분단체제 심한 이데올로기다.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은 게 있는데요. 강하게 요구합시다. 우리 평양 가야 되겠다. 우리 금강산 가야 되겠다. 우리가 주권자야. 우리가 주인이야. 내가 국민이야. 너네들은 내가 가겠다는 걸 문을 열어라. 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개성시 당일 관광해야 되겠다. 아침에 9시에 광화문에서 버스 타고 가가지고 점심때 개성에서 밥을 먹고 점심 먹고 성곽산 다 돌아보고 뭐 박연폭 포니 공민왕 능이니 왕건 능이니 선주교 다 돌아보고 다시 저녁 때 서울 와서 뒤풀이 막걸리 먹겠다. 이 이야기를 통일부한테 청와대한테 니들은 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통일부 장관은 여러분들이 그래주기를 진짜 바라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래주기를 진짜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해달라가 아니라 해야 되겠다. 열어라. 인식을 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인적 교류는 모든 제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제재하고 무관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산가족 실향민분들 이분들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북측에 자기 고향 여행 방문 여행을 좀 허용한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인적 교류를 물밀듯이 가져가고 국민들이 따라가는 식으로 사람이 오고 가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완전히 본물 터지듯이 불가항력적으로 못 막아내는 파죽의 기세로서 남북관계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인적 교류가 시작되게 되면 갔다 와버리면 끝일 거예요. 너도 나도 가져갈 거 아닙니까? 가봤는데 어떻습니까?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변화했고 북측 사람들은 진짜 진심으로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버리면 누가 우리를 막아? 다 똑똑해졌어요. 이 분단의 본질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못 만나게 하고 은폐하고 왜곡하고 정보 독점해서 분단 언론부터 다 우리는 가야 되겠어. 그 힘이 결국 완벽하게 남북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저는 계기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적 교류 여행을 단호하게 요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분단의 본질 외세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 독일을 전범국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분단시켰던 것처럼 일제를 일본반도로 갈랐어야 되는데 우리가 분단되어짐을 당했다. 한반도의 분단에 가장 깊숙이 개입했던 나라. 일제의 공작. 일제가 스탈린을 찾아가고 루즈벨트를 속이고 메가드를 그 엄청난 공작 속에서 이 땅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역사를 분단체제를 만들었던 일제의 주구들은 안 가르쳤잖아요. 진짜 직시해야 됩니다. 이 땅의 분단은 일제가 그리고 현장에서는 일제의 주구들이 독립운동 세력들을 역청산하면서 백범을 죽이고 몽양을 죽이고 수많은 독립운동 세력들을 역청산하면서 그 분단에 저항하는 제주의 3만 4.3을 다 작살내버리고 어마어마한 사륙의
결과로서 분단 체제를 만들었어요. 이 역사를 우리는 공유하지 못했잖아요. 당연히 가르칠 수가 없죠. 그 권력을 만들었던 인간들이 다 일제의 주구들, 그들이 분단의 주구가 되었기 때문에. 조마리아 여사 아시죠? 안중근의 어머니, 안중근이 썼던 편지. 네가 만약 너희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머니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네 죽음은 네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군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라는 뜻이다. 네가 나를 위해 이런 적 죽어라. 사형 선고 받고 며칠 있다가 엄마가 가장 먼저 쓴 편지입니다. 항소하지 마라. 죽으라 너는. 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이해 못해요. 모성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모성은. 근데 이 어머니는 아들 안중근에게 죽으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중근가를 일제가 어떻게 다루었는지. 작살냈죠. 작살냈어. 그 역사를 우리 못 배웠어요. 일제의 주구들은 분단의 주가 되었고 분단 권력은 안 가르쳤어요. 다 은폐해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역사는 없어요.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100분의 1이라도 배웠을까요? 몰라요. 모르면 편한 걸까요? 모르면 개돼지예요. 유관순 열사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몰라도 될까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유관순 열사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만 봐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저 일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왜 분단을 만들었는지, 지금도 왜 아베는 저 짓을 하는지. 끝나지 않은 전쟁이죠. 독립. 매원 선생,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사하겠다. 아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나의 빈무덤을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고,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으면 슬퍼하지 말아라. 24살 때입니다. 24살보다 많은 분 계시죠. 이 역사들을 우리는 몰라요. 당연히 알아야 될 역사인데 안 가르쳤죠. 통일교육은 중요한 교육이 아닙니다. 근본 교육이에요. 기본 교육입니다. 근데 그 기본도 근본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 무지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 무지가 악이 될 수 있어요. 몰라도 돼?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 아버지 이름은 알잖아요. 내 어머니 이름은 알잖아요. 내 할아버지 이름 정도는 알잖아요. 몰라?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이 역사는 역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의 지금의 문제예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지금도 토외로 존재하잖아요. 먼 딴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이완용, 조선의 독립선동은 허설이요 망동이다. 3.1운동을 저렇게 평가했죠. 100년이 지나서 2019년도에 반일 감정이 나오니까 반일 정서는 어린이의 자존심이다. 이거 자유한국당 애들이 하는 이야기죠. 이완용 한번 볼까요? 2013년도에 말입니다.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도정원 의원이 교학사가 일본의 침략을 진출로 썼다. 정 총리는 진출이 맞다고 보나 진탈이 맞다고 보나 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100년 전의 이야기랑 뭐가 달라요? 일본의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은 미주 500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 일본의 기술 우리가 굉장히 축복이었다. 대단하지 않아요? 한 시대를 같이 살아요.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다. 저는 이분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이름을 지웠어요. 엄청난 배려 아닙니까? 이 정도에는 이 정도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되죠. 진짜 욕 나오잖아요. 진짜 욕 나오잖아요. 이완용과 뭐가 달라요?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왜 이럴까요? 무지와 확신범입니다. 무지와 확신이 차서 일제 그들이 만든 분단 속에서 현장에서는 일제의 주구들이 분단의 주가 되었다. 청산의 대상들이 오히려 독립운동 세력들을 역청산하고 그들이 분단 권력이 됐다. 그리고 토해가 되었다. 아시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메가더 일제 그들이 어떻게 이들을 작살냈는지. 딱 하루 해방이 있었죠. 1945년 8.15 8월 16일 딱 하루만 해방이었어요. 전체 다 다시
현업에다 삼촌 식민지배의 주구들, 그들을 다 현업에 복귀시켰던 내가도 왜 그랬을까요? 일제가 저들을 그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일제에 충성했던 인간들이 미국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100% 다 복귀시켜야 됩니다. 오케이. 거기서 역사는 이제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군, 경찰, 사법 관료, 군, 그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죠? 군은 어땠습니까? 하나의 상징적 예만 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육군, 대한민국 군의 핵심 주력인 육군을 봅시다. 1대 육군 참모총장부터 21대 참모총장까지 다 일본 육사, 만주군관학교, 일본군 소위 중위 출신의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전 일본 식민지배 전쟁에 참전했던 일제의 주구들이에요. 21대 총장,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A 범절이 있어요. 그 21대 총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1979년까지 근무했어요. 50년, 60년, 70년, 79년까지. 육군 참모 총장. 그럼 그 밑에 휘하에 애들은 다 누굽니까? 다. 그게 역사일까요? 현재 진행일까요? 마찬가지. 그게 적폐였죠. 가장 강한 물리적 적폐였어요. 경찰 어땠습니까? 전국의 시군구 경찰서장 85%가 누구였습니까? 일제 경찰이었죠. 식민지 경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자, 군과 경찰은 힘이 다 빠졌어요. 이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언론은 단 한 번도 정리된 적이 있을까요? 그 역사의 현장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그 전쟁이에요. 아베와 연결되어 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론이 아닌 현실로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공동체의 본질을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9.19 1주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외남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 변절자들을 100번, 1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외놈보다 더 무서운 적이니까. 딱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일제보다 일제의 주구들을 먼저 쏘겠다. 백범 선생의 저 말씀은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의 실질적인 일제의 주구들이 더 악독하게 했어요. 저게 인간의 심성이라는 건데요. 총체적 비전, 토대 부담 다 갈랐다. 이제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희망. 이제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왜 희망이냐? 저는 이것만 보면 흐뭇해요.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경제, 결국 이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는 가장 확실한 수단 하나를 갖고 있어요. 이미 했어요. 13년간. 개성공단은 개성에 있는 공단이 아닙니다. 개성에 있는 공단이 아니에요. 그냥 남북경협의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성공단 했던 이유는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던 겁니다. 평화를 위한 경제였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평화를 위한 경제로서 했습니다. 해보니까 여기 성립이 됐어요. 경제를 위한 평화가 맞구나.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려버렸어요. 남북경협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창출해버려요. 한마디로 개성을 했는데 13년간 했는데 평화는 기본이에요.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몰라서 오해했던 사람들이 다 이해하게 되고 친해져 버리고 그냥 이미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버릴 거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실험인데 이미 통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업들한테 전 세계 어느 공단보다도 이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없어요. 압도적인 경쟁력을 담보하는 게 바로 개성공단이에요. 즉 남북경협이 해보니까 중국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바로 남북경협이라는 것을 13년 개성군 역사 속에서 우리는 확인했어요. 평화와 번영을 담보한다. 분단체제가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기를 항상 항존하고 이 분단 경기는 더 이상 구조적 저성장으로 봉착돼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그걸 사뿐히 가뿐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유일하게 남북의 경협이라는 것이죠. 평화도 경제 번영도 담보하자.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가의 부가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것을 13년간 봐버렸어요. 경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개성 1단계 모습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파주 문산의 아파트예요. 1단계 100만 평, 이 2천만 평 안에는 북측의 서부전선의 최전선의 주력 군 부대였던 2군단 산하의 6사단, 64기갑사단, 62포병여단이 함께 주둔했던 군사의 기지를 6만의 군병력을 후방으로 10에서 15km 물리고 공단을 만들었던 역사를 또 공유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예, 개성공단, 개성시, 송악산, 진봉산, 용수산.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없죠. 저는 다 가봤으니까. 그곳을 다 다녀봤으니까. 좋아요. 좋아요. 평화, 경제, 안보, 통일, 이 네 가지가 핵심 가치입니다. 남북 개념을 하면 저걸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다르게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경제적 비교율. 결론. 전 세계 어느 공단보다도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한국의 제조기업들은 이만한 곳은 없다. 압도적입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에요. 그런 거예요. 개성에서 돈을 못 벌면 이미 그것은 기업이 아니에요. 개성공단 들어가면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개성에서는 망할 수가 없어요. 남북경협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됐죠. 이런 이야기는 하기 싫었는데, 개성에서 임가공단가 1억 원 생산하는데 북측에 전달되는 현금은 570만 원이면 됩니다. 똑같은 1억 원을 남측에서 임가공 하려면 8,300만 원이 들어가요. 15분의 1 비용으로 만들어요. 이런 건 없어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애초부터 개성공단은 북측이 우리에게 내놓은 특혜적 조치였어요. 특혜. 북측 노동자들 한 달에 2004년, 5년, 6년 초기 3년간 그들이 한 달에 실질 임금으로 받아갔던 금액이 얼마냐? 실질 총액 임금이 한 달에 6만 3천 원이었어요. 일당이 아니고 한 달.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줬을 때가 2015년 12월인데요. 16만 원.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이주 노동자 한 명을 데리고 쓸 수 있으면 개성에서는 북측의 노동자 13명, 15명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을 너무 잘해요. 왜 잘하는 줄 아세요? 북측 사람들은 직장을 옮기지 않아요. 끝까지 그 일만 해요. 다 숙련 노동자가 돼요. 숙련 노동자가 되면 서울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고품질을 구현해버려요. 그런데 6만 3천 원과 16만 원이에요. 이게 개성간의 압도적 경쟁력의 근본 원인이에요. 하여튼 돈이 엄청나게 벌리던 이야기입니다. 많이 벌었던 이야기예요. 베트남 간 것보다 개성 간 기업이 5배를 더 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북경협의 폭발성입니다. 여기 들어간 기업들은 대부분 다 임가공 하청업체예요. 아주 영세한 기업들. 그러면 진짜 경쟁력 있는 중견 기업들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골드만삭스의 전망들이죠. 남과 북이 평화경제로 통일경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상만 하라. 돈 이만큼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재단이 가지고, 우리 개성공업지구 지원 재단이 가지고 있는 전체 기업들 회계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랬던 개성공단을 누가 닫았죠? 조사를 해보니까 한마디만 있어요. 그거 닫으세요. 한마디만 있어요. 박근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저는 당시 참여정부 때는 그 평화체제 담당관이었는데요. NSC 상임위를 거쳐서 제안도 안 받고 거리도 안 받았어요. 그 제안하면 보통 국무회의 올려가지고 국무회의 심의도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한 가지만 딱 있어요. 대통령께서 그거 닫으세요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닫았어요. 그러고 나서 일하고 싶다. 2018년 한 해 동안 말입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총 사상 최대로 해외로 나갔어요. 498억 달러 한 해 동안. 약 500억 달러예요. 2018년 한 해 동안 500억 달러가 해외로 나갔어요. 개성공단 13년, 14년 동안 모든 기업들이 북측의 개성의 고정자산 설비 투자한 총액이 6억 달러밖에 안 돼요. 83배가 1년 동안 나갔어요. 저 해외로 나간 저 금액의 10%만 남북경협에 투자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합니다.
일자리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우리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거예요. 결론, 분단체제를 심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한 어떻게든 공간을 닫아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통일을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열어야 돼요. 공단은 이미 평화이고 이미 통일이고 이미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버리고 알아버렸어요. 정보 독점, 왜곡이 안 돼요. 다 알게 돼. 은폐하고 독점해서 분단체제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닫아야 되는 것이 개성단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독일 통일의 주역 에곤 바르, 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실제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에곤 바르가 2005년도에 개성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005년도에 개성단을 이렇게 봤어요. 나도 독일 통일 방안을 입안했지만 개성공단 같은 것은 상상 좀 없다. 참으로 대단하다. 한국 통일 다른 거 필요 없다. 개성공단을 따라가라. 제2, 제3에 따라가다 보면 평화가 침착되고 경제 통일도 될 것이다. 거기에 궁극적 통일이 있다. 한국형 통일 모델은 개성공단이다. 여기에서 개성공단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성에 있는 공단이 아닙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적 단어로서 개성공단 이야기했을 뿐이죠. 남북 경협을 해라. 즉 남북 경협의 고도화가 뭡니까? 평화 경제입니다. 분단 경제와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단순한 지리적 결합을 떠나서 북측의 자원, 북측의 적정 기술, 남북의 산업적 역할 분담, 민수 군수의 전환, 이 많은 것들 70년 분단체제 속에서 우리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경제적 대폭발을 담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평화경제 안에 있어요. 왜?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우리는 13년간 개성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영하간에 남북 경협의 고도화로 생각되는 이 평화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 우리 국민들의 국민 행복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셔야 되겠죠. 단도직입적으로 미국이 개성공단 하지 마라 하면 안 할 거예요. 누구를 위한 국익인데? 우리의 국익이라면 단호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당당함. 왜? 그것이 국민 행복이니까. 그 정도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이 인식의 자각을 확실히 해서 이후의 역사들을 평화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